안녕하세요. 조아나입니다. 제가 타국의 작고 외딴 섬에서 다이빙 강사로 살 때였어요. 다른 보통의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쾌한 사람들과 기분 좋게 다이빙을 마치고 적당히 허기진 배를 맛있는 음식으로 채운 후에 집으로 돌아왔죠. 저는 이 일을 수년째 하고 있었어요. 피부에 남은 소금기를 따뜻한 샤워로 씻어내고 기분 좋은 노곤함과 함께 침대에 누웠죠. 조금 뒤척이다가 잠에 든 지 얼마나 됐을까? 갑자기 마치 누군가가 제 심장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놓은 것처럼 숨을 헐떡이면서 잠에서 깨어났어요. 처음엔 심장이었어요. 이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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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이 소리는 단순한 그 심장 박동 소리가 아니라 마치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만 같은 거대한 북소리처럼 제 몸 안에서 그 진동과 함께 막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경직되면서 뻐근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눈을 감고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숨이었어요. 갑자기 공기가 두껍고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리 숨을 들이마시려고 해도 그 숨이 폐까지 닿지 않는 기분? 이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필사적으로 아가미질을 해댔지만 산소는 희박했고 저는 곧 질식할 것만 같았어요. 손바닥은 축축하게 젖어들었고 이 목 울대가 뜨거워지면서 식은땀이 흘렀죠. 천장에 팬이 빙글빙글 도는 모습이 거대한 굉음처럼 들려왔고 세상이 통째로 기울어지는 듯한 이명과 현기증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눈을 꼭 감고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갑자기 침대 위에 누운 제 몸이 일어나서 발코니로 성큼성큼 걸어가 뛰어내리는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제가 살던 집 발코니 밖은 깊은 정글이었거든요. 아, 이러다 나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압도적인 공포 앞에서 저는 말 그대로 죽을 힘을 다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쁘고 얕은 숨을 빠르게 몰아쉬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폰을 집어들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나 좀 도와줘. Help me. 세상 사람들이 파라다이스라고 부르는 곳에서 그날 밤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겪은 일에 공황 발작, 패닉 어택이라는 이름을 붙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수년간 전 세계에서 여행 온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바닷속 30, 40m 깊은 곳을 드나들며 다이빙을 가르치고 어둡고 복잡한 멕시코 수중 동굴을 수없이 오가면서도 평정심을 유지했던 제가 패닉 어택이라니. 바닷속에서 다이빙을 하는 도중 패닉 어택이 온 사람들을 누구보다 빨리 눈치채고 여기에 대응하면서 상황을 통제하고 그 사람들을 돕던 제가 패닉 어택이라니요. 언제나 인생은 내가 좀 살만하다 해서 고개를 쳐들려고 할 때마다 마치 어림도 없다는 듯, 정신 차리라는 듯, 너는 아직 멀었다는 듯 이렇게 매서운 싸대기 한 대씩을 갈기곤 합니다. 그런데 진짜 공포는 심장이 뛰고 숨이 가빠지는 공황 발작의 순간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진짜 공포는 그 감각을 알아버린 순간,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아, 이 불안은 앞으로 절대 끝나지 않을 거야. 바로 이 경험이 내 삶에서 마지막이 아닐 거란 걸 본능적으로 눈치채는 순간 말이죠. 그날 밤 갑자기 공황 발작이 온 이유를 저는 수만 가지는 될 수 있었어요. 태어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가 속한 곳을 찾지 못한 방랑자로서 저는 제 인생 자체가 홈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저것을 기웃거리면서 이것저것 시도하는 과정, 그 자체를 즐기면서 살아가기로 했죠. 하지만 때론 그 과정 자체가 불안하고 연약해서 저는 쉽게 흔들리고 또 무너졌습니다. 다시 일어났지만 언제나 또다시 쓰러질 모래성을 쌓는 기분이었죠. 사람들은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또 삶의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다고 부러워하지만 사실 저는 늘 불안했어요. 어떤 날은 그 불안을 무시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그 불안에 잠식돼 끝없이 침잠했죠. 어떤 날은 삶이 축복처럼 느껴지다가도 또 어떤 날은 삶 자체가 고통이며 재앙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은 제가 늘 안고 살아가던 그 불안이라는 시한폭탄이 드디어 터진 것뿐이었어요.
현대사회는 재정적 압박, 관계 문제, 건강 문제, 직장 스트레스, 인플레이션 등 불안을 야기하는 요인들로 가득하죠. 뉴스를 볼 때마다 세상은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도 서로를 좋아하지 않는 듯한 상황만 깊어집니다. 이런 세상에서 불안하지 않은 것이 더 이상할 정도죠. 팬데믹을 거치면서 전 세계는 물론 한국의 불안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2024년에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인구 중 평생 한 번 이상 불안장애를 겪는 사람의 비율이 9.3%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성인 10명 중 1명 가까이가 일생에 한 번 이상은 불안장애를 경험한다는 의미이죠. 또한 팬데믹 이후 사회적 고립감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이 급증하는 추세라고 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우울증과 불안 증세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2023년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러한 증가는 특히 20대와 30대 청년층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는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2024년에 발표된 교육부의 학생 건강검사 표본 통계 분석 결과 최근 1년간 중고등학생 중에서 우울이나 불안감을 경험한 학생의 비율이 무려 2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이는 약 4명 중 1명 이상이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하는데요.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특히 대학 입시와 취업 경쟁이 심화되면서 청소년들이 느끼는 압박감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거죠. 최근에는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스트레스와 불안을 호소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최근의 조사들은 한국 사회의 불안 수준이 여전히 높고 특히 미래에 대한 압박감이 큰 청소년과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청소년층의 정신건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죠. 불안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 어떤 이에게는 가끔 찾아오는 가벼운 불편함일 수 있지만 다른 이에게는 끊임없이 숨이 가빠지고 심박수가 빨라지면서 벽이 좁혀오는 듯한 끔찍하고 무력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나 직장 내 통제력 부족, 자연 노출 부족 등이 우울증과 불안을 유발하는 주 요인으로 언급되죠. 이 중에서도 핵심 원인은 소속감이나 삶의 의미, 목적, 가치 인정, 합리적인 미래 등의 자연적인 심리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특히 한국 사회는 나는 충분하지 않아 라는 자기 비하를 넘어선 자기 혐오, 또 누가 그랬대, 누가 저랬대 하는 그 끊임없는 비교와 무한 경쟁이 이미 도를 넘어섰어요. 나는 충분하지 않아 라는 심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막강한 권위를 너무 빨리 그리고 쉽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그를 추앙한 만큼 그를 끌어내릴 권한도 자신에게 충분하다고 착각하게 되죠. 누군가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우리는 끔찍할 정도로 엄격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한때 자기가 영웅으로 만든 인물을 죄인으로 만드는 실행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됩니다. 이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마음을 다른 이에게 적용하는 투사예요. 한국 사회에 독처럼 퍼지고 있는 갈등과 혐오는 결국 모두 자기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돈이나 지위, 과시 등 쓰레기 같은 가치관을 내세우는 현대사회에서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가진 인간들이 갈 곳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중요한 것을 소홀히 하도록 설계된 거대한 기계 속에서 살고 있고 또 소비 중독이 되어가죠.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래서 지금 삶에 대한 가치관을 재정립할 필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요. 정처 없이 마음껏 방황하며 고장난 나침반을 가지고 방향을 찾으려던 시기, 잡지사 에디터로 일하던 저는 화려하고 힙한 인기 있는 뮤지션 대신 김창완, 장사익, 최복호 선생님 같은 인생의 나이테가 굵은 아티스트를 만나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사실 일은 핑계였고 개인적인 인생 상담이나 다름없었죠. 장사익 선생님은 젊은 시절에 내가 왜 이리 무능하고 세상에 적응을 못하나 자책만 하며 살았다고 하셨어요. 25년 동안 15군데 이상 직장을 전전하다가 나중엔 정말 밥만 겨우 벌어먹으려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일이나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건 아니다. 내가 이러려고 세상에 나온 게 아닐 텐데. 내가 세상에 나온 이유를 찾아보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걸 딱 3년만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셔요. 자신이 뭘 하고 싶나 가만히 생각해보니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취직도 아니고 아주 소박한 거, 바로 태평소를 부는 거였다고 하십니다. 1993년 그의 나이 46이었어요. 선생님은 그 오랜 방황을 꿈꾸던 시절이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 소리꾼 장사익 선생님 공연은 매진 행렬이에요. 공연에 가보면 여전히 장사익 선생님은 매 공연에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쁘고 벅차오르는 감정을 가득 담아서 노래하고 또 매 곡이 끝날 때마다 허리를 깊이 굽어서 청중들에게 인사를 하십니다. 이 순간순간이 너무 선생님에겐 고마운 순간들인 거죠. 이토록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길고 굽이진 인생에서 우리는 서로의 인생의 어느 한 단면만을 잘라다가 마음껏 재단하고 평가하고 점수를 매겨요.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가혹하고 엄격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곧 자기 자신에게 가혹하고 엄격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기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은 누구도 판단하지 않아요. 스스로에게 충분히 방황할 시간, 넘어질 시간, 그리고 일어설 시간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영영 서로에게 그럴 수 없습니다. 불안은 죄가 아니며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알려주는 증상이에요. 그리고 불안은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멈춰야 할 때임을 알려주는 신호가 되기도 해요. 자기 자신 스스로 이 증상과 신호를 알아채고 잠시 멈춰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추슬러야 합니다. 그리고 한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증상과 신호를 알아채고 서로 돌봐야 해요. 저는 어떻게든 불안과 싸워 없애려 오랜 시간 노력했어요.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을 피하려 하고 주의를 분산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써봤지만 아무리 불안감을 없애려 노력해도 결국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더 생생해지더라고요. 불안은 질병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불안을 느끼지 못하는 두 집단은 오직 죽은 사람들과 사이코패스뿐이에요. 대부분의 불안은 자신의 불안 그 자체와 그 불안이 과연 멈출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고 이는 불안이 질병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먼저 불안은 질병이라는 생각을 거부하고 그 불안 자체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을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만 해요. 그리고 자신의 잠재의식에 귀를 기울이고 불안이라는 적을 친구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야 해요. 끊임없는 자기 비판과 부정적인 감정 대신 스스로 이뤄낸 작은 성과를 기념하고 자기 자신을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를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저는 불안이 찾아올 때 스쿠버 다이빙과 명상을 통해 체득한 깊은 호흡을 하는데요. 천천히 깊게 호흡하면서 내 몸의 중앙, 복부에 집중하면서 이 숨이 드나드는 매 순간을 관찰하는 거예요. 굉장히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또 천천히 숨을 깊게 내쉬고 숨을 들이마실 때 부푸는 내 복부와 또 숨을 내쉴 때 줄어드는 내 복부를 계속 가만히 응시하고 관찰하면서 천천히 내 몸의 이 공기의 순환을 계속 느껴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종이와 펜을 꺼내서 지금 내 머릿속과 마음속에 이 흐트러진 모든 것들, 그냥 이 생각나는 모든 단어와 표현 등을 모두 종이에 펜으로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내 능력 밖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체크하면서 지워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로 그것을 바꿔서 옆에다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에는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서 즉시 실행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행동에 들어가는 거죠. 스스로에게 아주 작고 사소한 도전을 하게 하는 거예요.
방 정리라든지 설거지, 빨래와 같은 작은 도전을 통해서 삶의 작은 통제력을 얻게 되면 자신을 압도하는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덜 압도당하고 자신이 삶을 통제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통제 밖에 있는 문제로 압도감을 느끼면 그 즉시 문제 해결 능력이 저하돼요. 압도감에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난 안 돼. 내가 그렇지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하게 되는데 이는 그 즉시 스스로를 무력화시키고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됩니다. 말 그대로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동적인 도전 과제가 증가하고 압도감을 느끼면 회피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계속 피하고 스스로 계속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참을 수 없이 불안감에 압도되고 벅찬 상황에서는 감각 음미하기가 도움이 됩니다. 시각, 촉각, 후각, 미각, 청각 중 하나의 감각에 집중해서 마음을 현재로 되돌리는 안정화 기술이죠. 예를 들어 질감이 있는 물건을 20초, 30초 동안 만지며 모든 디테일에 집중함으로써 뇌의 초점을 고통스러운 생각에서 돌리고 감정적 반응을 진정시킬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특정 감정을 의식적으로 식별하고 명명하는 겁니다. 압도감을 느낄 때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저는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모르는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라 그 감정에서 한 발 떨어져서 객관화하고 그 감정을 연구하는 관찰자로 바뀌는 것을 느껴요. 이것은 실제로 전두엽 피지를 활성화해서 편도체를 진정시키고 감정의 강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감정을 묵살하거나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느끼는 것을 인식하여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신적 공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죠. 자신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을 더 잘 식별하고 표현할수록 그러한 감정을 더 잘 처리하고 덜 압도당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저는 불안에 압도된 사람들에게 글을 쓰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요. 불안은 내가 스스로 그것을 불안이라고 인식할 때까지 계속해서 나를 끌어들입니다. 나를 위한 각본을 쓰고 내 생각과 감정, 해석, 반응을 지시하고 제한하며 통제하려고 하죠. 그럴 때 저는 그 불안의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감정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고 그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불교의 한 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쁜 감정이 들 때 그것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 감정을 조사하고 관찰하며 그 현상을 연구하고 메커니즘을 배우라고 말이죠. 불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그 감정 자체를 연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배우는 것이라고요. 감정을 조각조각 분해하면 그것은 더 이상 나를 가둘 수 없으며 그 결과는 자유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불안이라는 감정을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은 결코 불안이라는 감정에 갇히지 않거든요. 바로 글쓰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감정을 조사하고 관찰하며 그 현상을 연구해서 조각조각 분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당신이, 여러분이 당신만의, 여러분만의 책을 썼으면 좋겠어요. 글을 쓰려면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용기를 내야 하는데 사실 그 용기를 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자신의 깊은 내면을 지그시 들여다보고 아름다운 사유의 계곡을 지나 오랜 자기 검열과 자기 혐오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져야 결국 다른 누군가에게 친절하고 다정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결국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그리고 당신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로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이유를 증명하는 겁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내 안에 있는 힘, 그 자체를 믿어야 해요.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있는 힘, 그 자체를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아나의 아일랜드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우리는 여기서 다시 만나요.